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내건 그린 뉴딜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건데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그린 뉴딜의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 사장을 5년간 지내면서 최고의 경영 실적을 낸 조환익 전남대 석좌 교수 모시고 그린 뉴딜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조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전 사장 그만두신 지가 2017년 3년 말이셨죠. 네. 네. 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매우 바쁘게 지냈습니다. 학교에 적을 두고 강의원, 또 기업 경영 자문, 심지어는 뭐 유튜브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강의도 끊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강의 기업 실적이 나쁘니까 그 기업 자문 의뢰도 좀 줄어들고 저도 좀 요새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는 어떤 걸 잠깐 하셨죠? 저는 젊은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와서 거기서 겪는 여러 가지 애환 이런 것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주제로 제목을 사장이 미안해라는 제목으로 사장이 미안해. 네. 한 16회 했습니다. 젊은이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6월 오늘은 조금 기온이 떨어졌지만 뭐 62년 만에 가장 덥다 그러는데 이런 게 폭염이 기후 이제 변화에서 비롯되고 또 기후 변화는 이제 온실가스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사장님 보고 계세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 남쪽 지방은 아열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계 기상기구 기준에 따르면은 그 이미 평균 10도 이상이 몇 달 이상이라든지 33도 이상이 며칠 이상 그 기준에 따르면 이미 아열대에 들어가 있고 3계절 기후가 돼버렸죠. 긴 여름, 긴 겨울, 그다음에 짧은 가을, 봄. 특히 우리나라는 심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이후에 0.85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그렇지만 0.85도 때문에 매년 기상재해가 한 6,600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명피해가 한 130만 명 정도 인명피해를 불러일으켰고요.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 피손실은 말도 못하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주기설. 뭐 지구란 건 뭐 원래 좀 뜨거웠다, 더워졌다, 또 그다음에 차졌다 하는 건데 그 사람 얘기로는 기후 변화는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사기다. 나같이 지적인 사람은 믿지 않는다. 본인과 지적인 사람 믿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엉뚱한 발언 같은데요. 그러면서 주기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태양 흑점설 뭐 여러 설이 있지만은 역시 제일 그래도 지금 설득력 있고 통용되는 거는 역시 탄소 배출설입니다. 탄소 배출설. 탄소 배출 때문에 여러 가지 기상재해가 벌어지는 거죠. 더위뿐만이 아니라 태풍이 오고 홍수가 생기고 지독한 가뭄이 생기고 또 겨울이 어떤 때는 매우 춥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럼 그 탄소 배출로 인한 지금 기후 변화고 이런 사실 재앙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탄소 배출,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서 그다지 그 모범적인 국가는 아니라는 평이죠. 어떻습니까, 한국에?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사실 2015년도에 세계 195개 정상급 대표들이 모여서 파리에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행동을 옮기자. 우리 다음 세대에 이렇게 그 거주 불능 지구를 넘겨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의를 했고 각 나라들이 자발적 감축안을 내고 그것을 5년마다 평가를 받기로 돼 있는데 사실 그때 우리가 낸 감축안이 그렇게 좋은 평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경제 성장을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그때 최고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몇 프로를 줄이겠다. 경제 성장을 하면서 늘어나는 배출량, 예상 배출량의 몇 프로만 줄이겠다. 34% 줄이겠다는데 한국이 그 탄소 배출국 세계 7위고 1인당 배출량은 4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 매우 불만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의 대통령이니까 영향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남들은 좀 기후 변화 때문에 성장을 멈추더라도 탄소 배출을 좀 줄여라. 하지만 나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후퇴됐고 한국은 더 후퇴됐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세계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이런 기후 변화의 원인이 있다 이런 주장인데 사장님도 그렇게 좀 보시나요? 저는 많이 주장하고 다니죠. 전염병이라는 거는 결국은 바이러스나 세균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 세균은 숙주동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숙주동물들이 전부 인류 사회랑 굉장히 먼데 살다가 예를 들면 뭐 멧돼지라든지 뭐 천상갑이라든지 박쥐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인간들하고 밀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접촉 기회가 더 많고 또 이런 과정에서 바이러스는 좀 더 영리해지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퍼지는 원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북극이 동토가 녹으면서 거기 오랫동안 잠겨 있던 바이러스들이 살아나온다. 굉장히 큰 뭐 치토 바이러스 같은 굉장히 큰 바이러스인데 그다음에 날이 덥고 습하니까 모기가 많아져. 가뭄이니까 수인성 콜레라라든지 수인성 질병이 생깁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미세먼지가 제트기류 때문에 확산이 안 되니까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근본 원인은 결국은 기후변화 때문에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 같은 대재앙도 기후 변화에서 시작되고 그 기후 변화는 또 늘어난 탄소 배출이 원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런 탄소 배출도 좀 줄이고 또 일자리를 좀 늘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그린 뉴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뭐 사장님 아무래도 이제 한전 사장을 오래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해박하신데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런 그린 뉴딜 속에서 기업이 어떤 기회도 잡을 수 있을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뉴딜이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제 그 뉴딜 정책을 펼 때 미국의 그 정계라든지 기업 쪽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어요. 이게 뭐 국가 자본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규제를 많이 할 것 같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니다. 이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은 단지 펌프 역할만 할 것이고 성패는 결국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성공을 했는데 이것도 그래봐야 됩니다. 우리 뉴딜 정책도 뭐 정부가 디지털 뉴딜에는 얼마를 퍼붓고 그린 뉴딜 얼마 그것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마중물 역할을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매혹적인 이런 내용들이 그린 뉴딜에 들어가느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부가 그린 뉴딜에 여러 가지 꼭지들을 갖다가 의견을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잘만 되면은 지금 판단할 수 없지만 잘만 되면은 세계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 규모가 세계에 10조 달러라고 합니다. 10조 달러. 네,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지금까지 제품보다 더 큰 그런 규모의 시장인데 그게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발표한 이야기입니다. 10조 달러를 우리는 잘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IT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게 다 그 연관되는 산업이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서 또 전기품질도 1등이고 그걸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잘 이걸 만들면 세계 시장도 못 먹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잘 구성을 하느냐 이게 문제지 그냥 여기저기 이제 퍼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광범위한 뭐 10조 달러로 예상되는 큰 시장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투자를 늘리고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 구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마중물 투자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사실 MB 정부 때도 녹색 성장이라고 그래서 비슷한 정책을 폈는데 돌아보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번 녹색 혁명과 녹색 성장, 이 문재인 정부 그린 뉴딜 좀 유사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맥락은 같이 하는 거죠. 그 MB 정부 때 녹색 성장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에너지 신산업이라든지 또 지금 이어지는 이제 그린 뉴딜도 다 맥은 같이 하는 건데 약간씩 차이가 있죠. 우선 과거에는 에너지 효율 쪽에 많이 방점을 뒀는데 이번엔 규모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도 들어가고 에너지 효율도 들어가고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또 스마트 홈이라든지 상당히 대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이제 또 우선순위를 네. 따져봐야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건 가치하고 좋은 정책은 인계받아야죠. 또 자,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이제 이 온실가스도 줄이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시 그러다 보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탈원전, 원전을 줄여가면서 이걸 계속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정부와 이 문제. 어려운 질문하시는데 원래 에너지 정책이 논란이 많습니다. 항상. 그리고 에너지 정책이라는 거는 이게 풍선 효과가 같아서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믹스라고 그럽니다. 에너지 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 변수, 그러니까 경제성, 환경에 대한 고려, 그다음에 안전성 이걸 다 넣어서 종합적으로 이제 최대 공약을 뽑아야 되는 게 에너지 정책인데 원전은 분명히 탄소 감축에 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탄소 감축을 위해서 원전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 수출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저는 원전을 안전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걱정해서 원전을 줄이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원전은 우리가 지금 체르노빌이라든지 후쿠시마 원전하고는 로형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지만은 원전을 만들었을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들 그 대책 없지 않습니까? 지금 중저준위 폐기물 가지고서도 이제 포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료봉 쓰고 난 연료봉 같은 것도 다 포화가 돼 가지고서는 더 늘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연구 보존 시설을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공론화 위원회를 위한 공론화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원전 폐기물 그 진도. 제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원전에서 나오는 초고압 송전선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많죠. 밀양이라든지. 그때 그런 고생하셨잖아요. 다 감안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의 속도와 또 범위 이런 거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전 문제가 아니라 이 폐기물, 방사능 이런 물질 때문에 과연 원전을 어느 선까지 가져야 될지 결정하셔야 된다. 원전 지상주의는 아니다 이거죠. 그다음에 세계가 전부 다 아리백이라고 디지털 글로벌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구글이 아리백이라고 리뉴어블 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100% 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제품하고만 거래하겠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는 우리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써달라. 그다음에 BMW 같은 경우는 우리 배터리 업계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배터리를 만들어달라.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경제성 문제만 너무 따질 건 아니고 조금 경제성이 없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게 종합적인 게 그래서 제가 에너지 믹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6월이 워낙 더우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과연 이 전력 사정이 괜찮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또 전기요금이 또 오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전력 사정 우리 괜찮습니까? 제가 한전 사장 취임해서 그 다음에 2013년도 혼이 났죠. 그때 난 간당간당했고 특단의 대책가 안 취했으면은 순환 단전까지도 갈 수가 있었는데 그 후에 공급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원전도 좀 더 들어왔고 석탄 발전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전기는 넉넉합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적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될 게 아니고 아주 더울 때, 전기가 제일 많이 소요가 될 때, 이거는 피크에 달할 때, 대부분 8월 15일 휴가 끝나고 나서 며칠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때 갔다 가면은 예비율 10%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넉넉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비교적 다른 해보다 특히 좀 경기가 좀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힘든 일은 없을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전기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거의
제일 쌉니다. 미국하고 한 게 전기요금이. 제일 네. 싸고 전기요금이 아주 낮은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에너지 절감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너무 싸기 때문에 소비가 될 수가 있고 다만 제가 여름에 그 시민들의 냉방권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2번에 걸쳐서 여름에 전기요금 수익 폭탄이라고 그랬죠. 누진제를 대폭 완화를 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전기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줘야 되는데 다만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규정한 전기요금이 약관이란 게 이게 누더기입니다. 별걸 다 그냥 예조항을 다 넣어뒀어요. 네, 네.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반영하는 요금 수준. 그러니까 원가 연동제죠. 원가 연동제. 네,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면 같이 자동적으로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요즘같이 유가가 떨어지면 또 떨어지게 하고 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불만이 없죠. 네. 그래서 근본적인 전기요금 오른 게 좋으냐 내리는 게 좋으냐를 떠나서 요금 체계의 효율성이 강조돼야 될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익 전 한전 사장과 함께 그린 뉴딜 원전 전기요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